안녕하세요. 로빼시 로봇 빼면 시체 로봇 덕후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을 사랑하는 로봇 박사 김희철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차 혁명은 DNA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해보세요. D, 데이터, N, 네트워크, A, AI 이렇게요.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 다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예, 감동 안 받고 가시네요. 감동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미래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네, 로봇과의 공존사회.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비가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아무래도 실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바로 실업과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로봇은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 활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남아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되거든요. 네. 이 표는 뭔가요, 교수님? 2018년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인데요. 네.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니까요, 상호 의사소통이나 고도의 지적 능력, 그리고 특히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네. 다만 사무직, 판매직, 기계 조작가 조립은 로봇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자동화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이 광범위한 범위로 볼 때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마구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어떤가요? 네. 아직 인간이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일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일은 인간이 훨씬 더 월등하고요. 네. 또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소통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요, 주로 사무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중산층들은 일자리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또 부가 더욱 축적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으로 부가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자이자 기업가인 제리 카플리는 로봇의 시대의 수혜자는 상위 1%라고 했습니다. 오, 그러면 디지털 격차처럼 로봇의 격차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은 그런 현상을 그냥 이렇게 두고 볼 만큼 어리석지도 않죠. 그렇죠. 그럼 이런 빈부격차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건가요? 네. 제리 카플라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중산층의 일자리 상실과 부의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기업의 소유 구조를 공익 지수로 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익 지수. 이게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떤 거죠? 공익 지수는 Public Benefit Index로 PBI라고 하는데요. 네. 소유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즉 사업 이익을 얼마나 많은 수의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공익 지수를 확인해서 불균형이 심각하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공익 지수가 높은 기업에게만 감세 혜택을 줌으로써 더 많은 대중이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이것도 있나요? 네. 카플라는 기본소득제와 직업
대출 제도라는 것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한참 그런 핫한 이슈입니다. 네. 네. 카플란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거죠. 합의가 중요하고 또 국가의 재정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직업 대출 제도는 무엇인가요? 직업 대출 제도는 토지를 담보로 주택 대출을 이렇게 받듯이 네.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교육을 위한 대출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도입이 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대응 방법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비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너무 앞서서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능형 로봇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되고 있는 만큼 인간을 보호할 새로운 윤리적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이미 AI의 윤리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윤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사용 로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리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AI 분야가 아무래도 군사용 로봇의 자동화인데요. 자율살상 무기가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무기를 군사용 목적 외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공포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AI 전문가들이 자율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을 좀 지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23개 조항의 아실로마 AI 원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로봇 윤리가 새롭게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용 로봇 말고도 성인용 로봇도 있고요.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새로운 윤리 강령 법률들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로봇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교수님, 이제는 로봇을 독립적 개체 또는 주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에게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논란은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피아는 2017년 로봇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적 행사를 위해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좀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고요. 로봇을 인격체로 정당하게 인정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홍보의 목적이 컸군요. 네. 이쯤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로봇의 주체는 인간이다. 라는 거였죠. 이 원칙에 따르면 또 로봇은 도구이지 인격이 될 수 없다.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앞으로 로봇의 지능이 더 뛰어나져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것 또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만약 그런 사회가 온다면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여파에 대처하고 또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다른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테니까요. 로봇에게 인간의 인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로봇의 발전에 따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게 기계잖아요. 기계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인공지능을 무서워하는 일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로봇에 대한 약간 두려움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 괴리감이 커요. 모든 로봇은, 모든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직까지 다 프로그래밍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 인공지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학습하고 또는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면 무서운 존재가 되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로봇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지? 너무 답답한데 대신에 로봇 하는 사람들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서 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 아직까지 로봇이라는 게 저희 인간 생활 안에 친숙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위험하고 또는 뭐 어떤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게 저희 로봇공학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류 사회에 있어서 로봇이라는 거는 인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로봇들을 더 잘 만들고 더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을 이해하고 로봇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계를 잘 이해하는데 여기 플러스로 EQ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잘 이해하고 자연도 잘 이해하고 요즘에 생겨난 기술들 중에 중요하고 유명한 기술들 보면은 자연의 섭리를 수식으로 풀고 수학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엔지니어링화한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EQ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네, 지금까지 인간과 로봇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로봇으로 인한 편리함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그 파괴력과 위험성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로봇에게 부여할 역할을 사회적으로 잘 합의해서 그런 건강한 공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봇과의 공존 시대에서도 언제까지나 주체자는 인간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로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 로봇 실화로 만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